무조건적으로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미국도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항상 준비해온 국가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또 실무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뭐 최고의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번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이스라엘에게 왜 중요해졌나요?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첨단 기술과 질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적죠. 인구도 적지만 질적 우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아마 전쟁을 자세히 이제 관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다층 방공망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언돔, 다윗의 돌팔매, 에로우 2, 3에서 에로 시스템 이렇게 해서 다층 방공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악한 로켓 공격들을 하거든요. 이런 걸 막는 게 이제 아이언돔이고요. 지난번에 이란이 공격했던 탄도 미사일을 유격하는 데 쓰는 게 바로 이제 에로 시스템이라는 방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뭡니까? 수량이 중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막으려면 미사일로 계속 요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요. 계속 재고가 소진이 되다 보면 이스라엘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만약 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미국 말고도 다른 이런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그런 이스라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딜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뛰어난 방공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방산 역량을 최고 많이 K방산이라고 해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공 체계가 이란이 훌륭한 아이언돔을 비롯한 다층 방공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방산 기술, 방공 체계가 이스라엘의 어떤 방공망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완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충분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우리의 K방산, 우리의 기술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군수 보급 능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공급, 그다음에 수량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서 대규모로 이제 무기를 계속 이제 비축하고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그만큼 요격을 하면서 소진되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재빠르게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국가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방산은 많이 홍보가 됐던 것처럼 빠른 생산, 또 납기를 또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가성비가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많이 이렇게 무기 같은 걸 지원해주고 공급해주고 했었는데 좀 정치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유럽 같은데 보시면은 반 이스라엘 시위가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는 어떤 무기라든가 어떤 부품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된다,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국내 정치적인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한국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이스라엘에 최적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은 또 대표적으로 우리 친미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호 보완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밀 유도 무기라든가 전자 센서 기술도 상당히 강한 기술 갖고 있죠. 강력한 기술력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자랑이 뭡니까? 자주포라든가 전차 같은 대규모 재래식 무기에서도 우리가 뛰어난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의 어떤 무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호환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한국의 플랫폼과 이스라엘 기술을 결합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 어떤 양국의 기술과 어떤 무기가 어떤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있죠. 그래서 장기전, 소모전으로 이스라엘도 아마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K방산 한국의 무기가 이스라엘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신뢰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그럼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그럼 미국이겠죠. 이스라엘도 상당히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신뢰라는 문제에서는 대한민국이 저는 아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현재 지금 북한과 우리가 분단 상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전쟁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나라로 많은 국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준비하면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해 온 분단 국가라는 사실이 또 크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시 대비 체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협이고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대비해서 군수 생산이라든가 무기, 탄약 이런 재고 관리, 그다음에 동원 체제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한국이 무기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데 한국도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는 나라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정치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협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게는 최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 미국, 유럽 이런 데 보게 되면 전쟁이 길어지고 가자 지구에서의 어떤 그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니까 국제 여론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안 좋게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무기뿐만 아니라 경제 교류까지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금 불리한 여건에 국제 여론상 몰려 있지만 한국은 어떤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리고 어떤 계약이라든가 국제 규범을 중시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는 국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상당히 한국을 자신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을 아마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죠.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미 실전에서 실력이 검증이 됐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포라든가 전차 같은 게 수출이 되어 있고 중동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납기일도 잘 지키고요, 성능도 좋고요, 계약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실전에서도 약속한 시점에 빠른 물량을 공급하면서 성능 좋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다 보니까 한국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K방산, 우리의 방산이 높은 신뢰를 현재까지 계속 이제 쌓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기의 성능도 뛰어나지만 한국은 변치 않고 어떤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국가로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있지만 가장 큰 신뢰를 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약과 같은 공급 능력이 현대 전쟁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탄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전쟁에서. 근데 최근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중동 문제, 특히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12일 전쟁에서 이제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가 탄약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사일 같은 것도 재고를 많이 쌓아놔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대 전쟁이 예전에는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단기간에 마저 끝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 경우에 소모전으로 갔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런 탄약과 같은 기본적인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공급할 능력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기 국지전으로 많이 끝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지만 현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소모전이지 않습니까?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소모전, 또 포병전 이런 양상을 띠다 보니까 병력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탄약이 빠르게 지금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얼마큼 빨리 탄약을 채울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탄약이 없으면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탄약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쟁 수행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면 지을수록 이제 역설적으로 탄약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줄어든다고 본인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고, 많은 국가들이 이것이 오히려 이제 공급 문제를 심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라든가 고성능 폭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산 라인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떻게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 특히 나토 국가들 보게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너무 평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평시에 맞는 방산 생산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전시 상황, 장기전, 소모전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해 왔다는 거죠. 근데 막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수요를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 어떤 차질을 빚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들 간에도 지원을 원활하게 해주면 좋은데 자신들이 지금 탄약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는데도 어떤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약 공급 능력은 그러니까 군수 물자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전쟁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을 어떤 신뢰도를 이 한 국가가 어떤 이런 방위 산업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도 이제 그 중요성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탄약을 빠르게 공급하는 나라가 진정한 동맹이고 진정한 믿을 수 있는 국가구나, 이렇게까지도 현재
이제 탄약의 중요도가 이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첨단 무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기본에 충실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나요? 미국을 일단은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미국은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으면서 한국을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제 추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완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한국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첫 번째 들 수 있는 건 이제 속도와 안정성의 문제를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최우선 동맹은 역시나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신경을 써야 할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동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뭐 탄약이라든가 또 이런 방산에서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의회의 어떤 정치적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죠.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국내 뭐 대학생들 뭐 시위라든가 국제 여론 같은 거 봤을 때 이스라엘을 돕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인 시각 또 배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싶다고 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막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미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없나 해서 지금 불확실성 자체가 커져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은 뭐 전쟁이 언제 일어날 수도 모르는 그 가능성을 항상 준비해온 국가죠. 분단 국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대량 생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남들보다 빠르게 무기라든가 이것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불행중다행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국은 또 어떤 정치적으로 뭐 반 이스라엘 뭐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과 사실 입장을 표명한 그런 국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서 필요할 때 적시에 자신에게 필요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또 실무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뭐 최고의 성능을 가진 무기까지 아니지만 최고의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중심의 무기를 운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중심의 무기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보완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이스라엘이 운용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무기와 한국 무기가 호환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어떻게 보면 큰 이스라엘이 느끼기에는 한국을 파트너로 보기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미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죠. 미국 외에 플러스 알파로서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자신들이 어떤 무기에 대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조금 더 확보해 가면서 또 전쟁 지속 능력을 계속 극대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로서 이제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필요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국가다. 그렇게 한국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산 전차와 포병 무기가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인상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K2 전차죠. 흑표 전차죠. 그리고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목받고 있고 이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인기 국가로서 이제 부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능을 넘어서 현대전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여러 조건들을 충족하기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압도적인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능력입니다. 미국하고 유럽산 무기 성능 뛰어납니다. 그런데 비싸요. 비싸고 생산하고 이걸 또 이제 제때 인도하느냐 그게 상당히 느리다는 점이 약점이죠. 그런데 한국은 서방의 첨단 기술, 우리 독자 기술도 있죠. 그래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그다음에 제때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모전으로 가면서 재고를 빨리빨리 보충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유럽 국가들, 이제 러시아 위협의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도 현재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과 중동 국가들에서 한국의 무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제때제때 무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요. 그다음에 둘째는 전투 환경에 또 최적화되어 있고 이미 우리 무기의 성능이 검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를 보면은 우리의 어떤 한반도에서 항상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온 그런 전제로서 개발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전 능력도 갖추고 있고 혹독한 환경을
상황을 견뎌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 엄청나게 추운데 이런 점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힘들지만 무기를 테스트하거나 이럴 때 어디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기들이 이제 설계가 됐다는 점이 이제 장점으로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긴 사거리를 자동하고 있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이제 폴란드,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산 우리의 어떤 무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생산 속도와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성능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앞으로 한국 방산의 국제적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K방산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K방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어떤 편견도 그 전에는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방산은 가격도 싸지만 성능도 좋다. 그래서 이게 들어맞지 않는 케이스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 최적의 품질, 그다음에 제때의 날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방산의 위상이 상당히 좀 격상되었고요. 또 전쟁터죠.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중동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투가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능력,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무기가 공급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K방산이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 기반을 한국 방산이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미 첨단 기술 강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만약 한국 무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도 한국을 인정한다. 한국이 그만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한다고 보는 어떤 방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과의 또 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들이 많죠. 뭐 서방 국가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한국을 이렇게 신뢰한다? 그러면 그런 서방 국가들에게도 한국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파트너다. 방산의 파트너로서 그런 사인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어떤 불확실성, 어떤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다. 이러한 그런 평판이 지금 한국 방산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유럽, 중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국가들과의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방산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전략적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까지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5차 중동 전쟁이 초읽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데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중동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4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 1948년, 1956년, 67년, 73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전쟁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 6월 달이죠. 올 여름에 6월 달에 있었던 전쟁은 좀 새로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이 이제 서로 10일간에 직접 충돌한 것이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초읽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난번에 했던 12일 전쟁이 이제 끝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이에요. 이 전쟁이 이제 끝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다음 2차전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숨고르기 아닌가, 뭐 이런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 번 더 만약에 또 전쟁을 벌인다, 2차전을 벌이게 된다 한다면은 뭐 이것은 이제 훗날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뭐 불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로 제5차 중동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제 10일 전쟁이었죠. 10일 동안 있었던 전쟁에서 양측은 이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제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속도를 뭐 1년에서 2년 정도 일단 늦추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불안한 건 이거죠. 완전하게 핵 능력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은 조금 시간을 벌은 것 아니냐. 뭐 나름대로 있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의 국가 또한 큰 실존적 위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이제 그대로라는 상태인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죠. 이란은 또 10일 전쟁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이란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란은 자신들이 또 지난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다고 계속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에서 좀 드러나는 사실은 이란이 생각보다 좀 약하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막 시아파의 맹주고 뭐 군사 강국이고 해서 뭐 중동에서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허술하게 좀 이스라엘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타격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뭐 저항의 축이다 이런 리더도 있었고 그런 지도력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었다고 이제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망신을 당한 이런 측면을 자존심을 회복할 측면이 있고 지금 이란은 좀 특이한 종교국가 체제란 말이에요. 소위 이제 신정국가 체제라고 하죠. 이러한 신정 체제의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과의 대결은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갈등이 협상이나 타협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2차전이 일어난다고 본다면 그것은 현재 상태를 일시적인 숨고르기 상태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왜 국제 압박 속에서도 핵 개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건가요? 단순한 핵무기 문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란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도 만약에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은 지금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은 핵을 포기하면 되거든요. 핵 개발을 하는 이유 상당히 좀 복합적이고 또 전략적인 측면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란이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뭐 핵이라든가 원자력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뭐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지 남의 나라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주권의 문제를 내세우는 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이란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핵 무기를 실제로 개발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내려진다면 단기간 내에 빠르면 뭐 수일에서 수주, 길다면 뭐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자신들이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지난번 12일 전쟁의 공격의 빌미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400kg가 넘는 60%가량 농축된 우라늄이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보통 핵폭탄을 만들 때 필요한 우라늄 농축을 대략 90% 정도로 보는데 60%까지 농축한 우라늄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면 핵 개발은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이고 중동 지역의 강국으로 본인이 자부하고 있는데 핵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지역 패권 경쟁에서 이란의 어떤 위상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죠. 현재까지 중동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추정되는 나라 실질적으로 갖고 있죠.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핵으로서 전략적인 균형을 맞추겠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핵 무기까지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동 안에서도 본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현재 그 미국한테 계속 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제 스냅백이 복원되면서 유엔 결의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런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이런 핵 개발 때문에 이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인데 역으로 오히려 지금 이러한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핵 개발 능력을 협상의 잣대로 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 농축 권리 및 어떤 이러한 그 자신들의 기술을 서방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결을 경계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자신들의 협상 수단으로도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란이 이런 핵 능력을 자꾸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1979년 이후에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즉 이제 신정 체제가 들어섰는데요. 체제 유지용으로 이것을 계속 핵 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거나 제재를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그것을 바로 이제 핵 능력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압박으로부터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약간 좀 안 좋은 사례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북한의 사례가 이란에게 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핵 능력을 우리가 보유함으로써 현재 그 종교국가 체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사례를 통해서 이란은 자신들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핵 능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보유는 하여튼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모두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는 어떤 순간에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가장 뭐라고 해도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건 핵 문제 같습니다. 미국과도 지금 핵 문제가 현재 협상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가장 아마도 결정적 계기의 도화선이 된다면 핵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을 자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이란이 만약에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싶으면은 이것은 정말 결정적 대결이 될 겁니다. 현재 이란은 국제 원자력 기구, 그러니까 IAEA로부터의 사찰과 감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시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이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지난 6월 달에 했던 12일 전쟁에서 그럼 그 핵시설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됐는지, 뭐 농축된 우라늄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불안 요인이 더 커지겠죠. 이란이 지금 정말 무슨 핵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란에 대한 불투명성,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도 극대화되겠죠.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란은 이제 지난번에 공격받았던 이제 나탄주와 포로도 같은 핵시설이 있습니다. 그때 뭐 미국이 뭐 벙커버스터까지 사용하면서 완전히 이제 뭐 파괴했다고 하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금 위성 사진 같은 걸 계속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뭐 감찰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 시설을 뭐 다시 뭐 복구하는 본격적인 뭐 신호가 보인다거나 뭐 지하 시설 같은 경우를 뭐 어떻게 더 확장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도 역시나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건 아니냐 그런 정황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 뭐 60% 농축 넘어서 90%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신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난번과 같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란이 어떤 핵 능력을 더 높이기 전에 먼저 타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지금 생산 능력을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생산량을 좀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탄도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이 그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이란에 심각한 타격을 줬는데 이스라엘도 타격을 좀 입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줬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전쟁 후반기 가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이스라엘도 약간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를 지금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생산을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이동하면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만약에 뭐 핵탄두가 만약에 뭐 비밀리에 개발했는데 이것을 뭐 탄도미사일까지 결합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이든가 미국이 봤을 때는 정말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죠. 이건 뭐 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걸프 국가들한테도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이스라엘과 미국도 좌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살펴보자면 이제 대리 조직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의 어떤 시아파의 어떤 그 맹주로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을 좀 견제하고 이스라엘 좀 괴롭히는 대리 조직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예멘에도 이제 후티 반군도 지원했고 이라크 안에는 시아파 민병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리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리 조직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의 이익을 아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한 이것도 어떤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주시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단체입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 시아파로서 그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단체예요. 무장 단체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레바논에서 자신이 낳은 자식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레바논에 뭐가 걸려 있냐면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연말까지 무장 해제를 하라고 지금 한 상태예요. 근데 헤즈볼라가 지금 적극적으로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문제는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 군보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할 것 같은데요. 헤즈볼라는 현재 무장 해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남부 지역의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 같은 것을 좀 타격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터널이라든가 뭐 무기 보관소 같은 것 이미 타격이 들어갔는데 연말까지 만약에 무장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진다 싶으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개입할 수 있는 또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전면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헤즈볼라는 이란이 낳은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건드릴 경우에 뭐 이란이 과연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내 가장 아끼는 대리 조직을 건드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공격을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대리 조직의 어떤 활동 여부, 특히나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여부가 상당히 큰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든가 두고 볼 때 레바논에서 지금 헤즈볼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헤즈볼라를 얘기했지만 이러한 대리 조직들이 중동 지역에 또 미군 기지들이 있고 거기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런 군 자산 같은 것들을 또 대리 조직들이 이렇게 잘못 건드린다거나 할 경우에 미국이 또 개입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 같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이 만약에 폭발할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자 휴전이 사실상 막힌 이유는 하마스 무장 해제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나요? 첫 번째 이제 휴전안이 처음에 이제 발표가 난 후에 현재 이제 휴전 1단계인데요. 휴전 안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자지구, 바로 하마스가 없는 가자지구.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군도 물러난 가자지구를 좀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휴전 이행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지연되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저는 하마스 지도부의 태도가 바뀐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휴전 협정이 이제 극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제 합의가 됐을 때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무장 해제를 하고 또 하마스 대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제3국으로 무장 해제할 경우에 사면해주고 제3국으로 이동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마스 지도부의 태도가 지금 그때와 좀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약속을 분명히 후퇴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무장 해제를 공개적으로 좀 거부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고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무장 투쟁이다. 근데 무장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 무장 해제까지는 아니지만 뭐 우리가 무장된 상태를 이대로 유지하겠다. 동결한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 휴전 합의했을 때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하마스 지도부의 좀 태도 변화가 눈에 띄고 있고 휴전 기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휴전이라고 하지만 총성이 완전히 멈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지금 휴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 간의 일단 교전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하마스 같은 경우는 땅굴을 파가지고 이스라엘이 1단계로 철수한 지역까지 와서 뭐 이스라엘 군을 상대로 도발을 하는 행위도 있고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 이스라엘 군이 뭐 공습을 가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민간인 또 피해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휴전이 1단계는 뭐 합의했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총성이 멈췄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의 뭐 2인자에 해당되는 증원사령관, 가자지구의 군사 부문에 2인자에 해당되는 사람까지도 암살하기도 했었죠. 또 그 빌미는 또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군을 뭐 공격했다 그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완전한 뭐 총성이 멈췄다고 보기도 힘들고 또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무장 해제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일단 하마스를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 기간임에도 자신들이 계속 그 무장 해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제 2단계에 넘어가면서 무장 해제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지금 현재는 자신의 경쟁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제 반대 세력들을 지금 억압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통치 구조를 계속 강화하는 데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마스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무장 해제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 먼저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질 송환 또 유해 송환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유해 항구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송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못하고 있는 것이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기를 통해서 하마스는 현재 자신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좀 강화하고는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시 휴전한 이행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 잘하고 있다 볼 수 없죠. 뭐 소극적이고 상당히 뭐 그런 점 때문에 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휴전 합의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종 단계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팔레스타인이 준비가 된다면 국가 수립까지도 명시는 아니지만 암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네타냐후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뭐 가자지구 여기에 대해서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자지구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그런 비전도 이스라엘 쪽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현재 가자지구 전체에서 철수할 마음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전도 중단하고 이제 안전하게 전후 질서, 가자지구를 조금 더 좋은 민주적 통치, 그다음 복구하면서 좀 이제 번영하는 그런 지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휴전 1단계부터 상당히 삐걱거리고 있고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폭력 중단, 교전은 벌어지지만 어떤 그
전쟁 중단 그 정도 의미를 제외하고는 현재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이란보다 이스라엘이 더 불안 요소로 지목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 흐름이 실제로 중동 질서를 바꾸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불안 요소로 쳤던 나라가 대표적인 이제 이란이었었거든요. 1979년도에 이란 이슬람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종교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현대사에서. 그래서 이란이 그렇게 해서 종교 국가를 만든 것은 뭐 이란 그 당시 사람들의 뭐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는데 문제는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에 이 자신들의 이 통치 모델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혁명을 수출하는 데 이어서 일종의 또 핵 개발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을 상당히 전통적인 위협 세력으로 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가 아니냐는 게 지금 상당수 이제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죠.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은 바로 지난번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과 있었던 12일 전쟁입니다. 이건 분명히 미국과 이란이 어쨌거나 핵 협상을 하고 있었고 뭐 미국도 이스라엘에 공격하는 것은 뭐 무긴 한 거지만 협상 중인데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는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뭐 논리가 있지만 선제 공격으로 12일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분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이제 뭐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중동 내에 어떤 신뢰를 깨트린 사건이 지난 9월 달에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카타르는 전통적으로 친하마스 국가예요. 그래서 하마스 지도부들이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하마스 정치국 지도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트럼프가 휴전안을 그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카타르 도하에 모여서 이제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들이 거기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갑자기 카타르 도하를 공격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점이었고 일단 뭐 친하마스 국가이든지 뭐 반하마스 국가이든 어쨌든 간에 카타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의 중재국이었단 말입니다. 또 친미 국가이기도 했었고 근데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중재 국가의 수도를 한복판을 공격했다는 점 이것은 상당히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중재국에 대한 공격도 하고 일종의 외교적으로도 일종의 룰이라든가 규범 같은 게 있는 건데 룰까지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급속도로 중동 내에서 신뢰를 잃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제 뭐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국가들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중동에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그런 국가야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선제 공격도 하고 특히나 중재국을 공격하는 그런 일종의 오류를 범했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결코 이제 방어적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이거 중동 지역의 질서를 바꾸려는 행위자 아니야? 너무나 공격적인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 요소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내에서도. 그래서 하나 재밌는 거는 이렇게 될 경우에 중동 지역 내에도 서로 간에 그 경쟁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국가들까지도 과연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정통적인 강호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튀르키예도 있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란 이런 나라들 공통적으로 서로 손을 잡기가 힘든 나라들이에요. 경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스라엘을 위협 요소로 간주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행보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세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과연 공동 전선까지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은 좀 흥미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이스라엘을 위협 요소로 보고 있는 시각이 중동과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동 전쟁이 확대된다면 한국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정말 확대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확전이 될 경우에는 한국 경제는 정말 치명타를 맞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이 60%, 70%가 중동에서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만 걸프 국가들에서 그 석유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 이런 건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중동에서 60%, 70%까지 석유를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이 유조선들이 들어올 때 이란의 앞바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 세계 원유 수용량 20% 차지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70% 이상인 거죠. 만약에 이란과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이란이 정 안 될 경우에 보복 차원에서 다른 아랍의 걸프 국가들의 뭐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든가 그럼 유가 폭등하겠죠. 그리고 유조선들이 못 다니도록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한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는데 만약 최악의 사태까지 갈 경우에 해협을 봉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뭐 원유 수입이 중단된 거나 급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에너지 부족, 그다음에 물류비가 급등하게 되겠죠. 다른 곳으로 이제 석유를 수입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생산 시설, 뭐 생산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거고요. 경제가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물가도 엄청나게 치솟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터진다 이럴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도 요동을 치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 기존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보다는 뭐 금이라든가 달러 같은 것들 이런 같은 것들을 이제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겁니다. 그럴 경우에 최근 이제 우리나라도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환율이 더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뭐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장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뭐 딱 정해놓고서 뭐 이렇게 뭐 페르시아만을 그쪽으로 해서 걸프 지역에서만 일어난다는 또 보장이 없죠. 홍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아라비아에 넘어서 뭐 인도양까지 이게 확산이 된다면 그러면은 물류 비용 전 세계적으로 다른 곳으로서 이제 시각을 돌려서 물류를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될 텐데 거기까지도 전 세계의 불안이 확장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는 그야말로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국가 생존의 위기까지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은 결코 먼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 우리가 닥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란의 내부 상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저는 이란의 내부 상황이 복합적인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 생각하고요. 상당히 지금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좀 재난까지도 겹친 상태고 또 지난 또 종교의 이름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지금 통제해 왔었는데 그런 통제해 온 그런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상당히 지금 극에 달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979년도에 이제 이란 이슬람 혁명이 세워졌는데 과연 그 혁명으로 세워진 국가의 수명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혁명의 효과가 이제 시효가 다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란의 위기는 이게 단순히 뭐 정권에 대한 뭐 좋아 싫어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수년간 서방의 제재가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핵합의가 파기가 된 후에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해왔다가 현재는 유엔 차원에서 국제 제재로 전환이 됐는데요. 국민 생활이 지금 뭐 벼랑 끝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국민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가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너무나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의 가뭄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해서 극심한 기후 변화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란 수도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수도 문제, 그러니까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가 부족해서 단전되는 사태가 수도 테헤란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업 기반도 지금 파괴가 되고 있고 도시의 기능까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뭐 수도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불편.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신정 체제라고 하죠. 종교 이념에 입각한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지금 국민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2022년도죠. 그때 히잡 시위라고 해서 이란 여성이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비극적인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젊은 층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유에 대한 열망이 상당한데 히잡 착용에 대한 어떤 강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만도 높고 또 최근에는 뭐 여성은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된다, 또 오토바이를 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젊은 층 또 여성들은 이미 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부들이 지금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불만을 제대로 지금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란은 또 여러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소수 민족에서는 현재 무장 투쟁 같은 것들 지금 분쟁 같은 것들도 좀 국제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은 현재 경제적으로도 좀 거의 파탄이 난 상태고요. 또 환경적, 그러니까 가뭄으로 대표되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자유를 종교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이런 체제에 대한 불만까지도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내부 상태를 볼 때는 최고 지도부가 계속 예전같이 억누르는 강경책만으로는 이러한 지금 현재 종교국가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회의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이란이 그래도 이 체제로 쭉 갈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조금은 이 체제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자칫 잘못하면 붕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를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내부 위기 속에서도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이러한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충돌을 이란 지금 지도부는 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단순한 국가 간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이란 체제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란 체제의 정당성, 그다음에 체제의 어떤 생존 전략과도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과의 왜 싸우냐, 이스라엘과 왜 충돌하냐,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나쁘게 보냐, 지금 이란 지도부가 이거 자체가 현재 이란의 어떤 이 종교국가 신정체제의 상징성이자 정당성의 그 자체입니다.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헌법을 새로 만들었죠. 근데 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이란은 전 세계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싸운다. 압제자들에 맞서 싸우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의무라고 이렇게 명시해 왔어요. 여기서 억압받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압제자 이스라엘에 맞서서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도 쓰지 않죠. 시온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자신들이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뭐 헌법에서도 이렇게 암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란의 최정예 군사 집단이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 해외 작전 부대 이름이 고두스군이랍니다. 쿠두스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작전 부대, 이란 해외 작전 부대 이름이 예루살렘 부대라는 뜻이죠. 예루살렘군.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죠. 자신들이 해방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 누구냐? 바로 팔레스타인이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해방시키겠다는 것을 전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니까 이걸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쿠드스군 같은 것도 만들고 팔레스타인 이런 해방 같은 것들을 어떤 자신들의 정당성의 명분으로 삼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슬람 세력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겠다. 이런 명분을 계속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 신정체제의 적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혁명 이념을 대외적으로 전파하고 자신들의 체제 정당성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의 체제를 지지하는 강경파 또 보수적인 이런 종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은 이것은 뭐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필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얘기하지만 2025년 6월달에 12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란이 제공권을 장악당한 상태에서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패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란은 엄청난 전략적, 심리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란이 상당히 강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그래도 중동에서는 상당한 강국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란 공군에 의해서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붕괴가 됐고요. 그런 취약성을 노출했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을 억압해왔던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좀 추락을 한 상태죠.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막고 자유를 억압했는데 외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움을 못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해서 많은 좀 그 지도부에 대한 그 신뢰가 많이 훼손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권은 자신들의 내부 불만을 이러한 불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라고 할까요? 어떻게 한번은 자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한번 또 이스라엘한테 보여줄 차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 문제를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란은 현재 핵 개발 자체가 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레드라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이란이 정통성 유지,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계속 이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충돌 같은 것들은 언젠가는 한 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2차 전쟁은 실제로 시간 문제라고 봐야 하나요? 타협과 협상 이걸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좀 시간 문제로 보는 시각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양국 간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체제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자체가 자신의 생존의 위협이고 황당한 그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이 말리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란은 이스라엘을 사탄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동의 사탄이다, 암덩어리다 이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뭐 예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도부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양측 간에 절대 팽팽한 그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핵 개발을 계속 지속하는 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어떤 옵션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정권을 유지하고 국가적 자존심이 이란은 지금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충돌을 감수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이란 지도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국민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자신들은 오히려 이스라엘과의 긴장을 해소하기보다는 좀 계속 긴장을 고조해 감으로써 자신의 체제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뭐 이스라엘에게 결코 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긴장을 고조한다든가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피하려고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란이 운영하고 있는 중동 내 대리 조직들이 있죠.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는 그런 대리 조직과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갈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간의 입장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협과 협상이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에 결국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번같이 12일 단기전으로 이렇게 빨리 끝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전면전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2차전은 점점 시간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2차 충돌이 발생한다면 1차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질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2차전이 발생한다면 그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 같고요. 전쟁 성격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여튼 어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요. 자신들의 어떤 위협을 조금 더 이제 관리하기 위한 제한적인 어떤 공격에 가까웠다면 다음 충돌은 양쪽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나든가 아니면 이란의 현재 신정 체제가 끝나든가 양쪽이 완전히 생존을 건 아마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공격의 목표라든가 수준이 상당히 저번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건 핵시설, 군사시설 이 정도만 이제 공격하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더라도 이제 군사령관 위주로 이렇게 표적 암살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이란 체제를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면 그것까지도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란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공격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마도 핵시설, 군사시설을 넘어선 다른 핵심 인프라 시설 같은 것들, 그럼 가뭄에 시달리고 댐이라든가 석유 시설까지 건드린다면 이란이 완전히 이제 체제 유지하기를 힘들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니까요. 아마 거기까지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예 그냥 이란 체제를 엎어버린 것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전장이 아마 이제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번에는 하여튼 이란 내에 어떤 군사시설, 핵시설에만 이제 국한됐다면 이란도 이제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에 있는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도 있고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있죠. 여기까지도 다 대리 세력까지도 총동원해서 다면적으로 여러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한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응으로서 이스라엘도 상응하는 조치로서 이란에 대한 공격의 범위도 훨씬 더 넓힐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체제에 명운을 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명운이 갈린다면 중동의 세력 균형까지도 재편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이란의 이제 전략적 선택인데요. 이란은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집착을 해왔는데 반대로 이렇게 핵 개발에 집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또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핵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체제 생존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역설을 낳기도 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충돌은 아마도 서로 간에 이쯤에서 끝나자 하면서 이렇게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쯤에서 끝나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체제, 국가의 운명을 건 아마 생존을 건 끝장을 보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란 역시 이스라엘을 계속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한 그렇게 해야만이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두 번째 전쟁은 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서로 간의 체제가 걸린 문제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중동 질서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나타나는 반이스라엘 기류는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미국 정치권은 이제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죠. 근데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익히 아는 사실들이죠. 근데 최근 이제 마가라고 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제 그쪽 보수 진영의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미국 우선주의와 안 맞는 것 아니냐.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것과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반이스라엘 기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 지난번 같이 이렇게 이런 노선을 계속 견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은 예전에 이스라엘에만큼은 거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퍼주기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그런 지원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시각까지도 나오고 있죠. 조건을 달기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군사 외교적 지원이 과연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이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당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무조건적인 지원 같은 걸 당장에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가 계속 확산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에서 지원의 어떤 강도라든가 속도 같은 것도 조절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예를 들어서 줄어든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반 이스라엘 기류가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을 돕고 싶지만 우리도 우리 국익을 생각했을 때 너희들을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지원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시각이 이제 점점 더 가시화가 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불안감이 커지겠죠. 전략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우리가 군사적으로 자율성을 더 확대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또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선제 공격 같은 것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우리의 지원을 그러면 이제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시각이 생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경책을 더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중동 전체로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자신의 국익을 중시함으로써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중동 지역에서의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있음으로 해서 중동 지역이 물론 미국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미국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이 예방되는 측면도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미국이 전쟁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 내부에서 이렇게 중동에서 발을 완전 빼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의견차가 벌어진다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이 또 미국을 한번 테스트하려는 또 모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러한 미국의 어떤 확고한 어떤 중동에 대한 좀 시각을 확고하게 좀 정하고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정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좀 지원을 줄이겠다, 발을 빼겠다 이렇게 시각을 나올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다른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또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중동 내에 또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한 시각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란 편에 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미국이 현재 이란 정권이죠. 종교국가, 이란의 이슬람 신정 체제와 협력 관계를 맺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등을 돌릴 것인가, 이런 가능성은 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나라의 근본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념이 서로 안 맞습니다. 이란 정권이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란 이슬람 정권의 그 특징은 반미가 국가의 정체성의 핵심 축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큰 사탄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사탄이라 보고 있고요. 그런 사탄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키우고 있는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국을 악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미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고요.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주 이란에 있던 미 대사관을 점령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자신들을 정말 암으로 보고 사탄으로 보고 있는 국가와 미국이 이란과 손을 잡을 것인가, 이란 편에 설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핵 개발과 또 지역의 패권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이란이 이제 핵 개발을 하는 거는 미국의 그 동맹들이죠. 친미 국가들을 상당히 긴장시키는 요인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도 있고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데 이란이 핵 개발을 아무리 겉으로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핵 개발을 계속 할 경우에 미국이 이란 편을 든다? 이럴 경우에 그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다른 친미 국가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상당하겠죠. 예. 그동안 우리를 미국이 지켜주고 이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줬는데 미국이 이란 편을 들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상당히 적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그동안에 중동에 있는 친미 국가들을 상당히 실망시키는 행동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미국이 중동에서 신뢰를 상당히 잃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란이 지지할 일도 없지만 이란을 지지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동 패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고 미국과 친미 국가들, 중동 내 친미 국가들의 관계를 아예 끊을 각오를 하고서 하면 모를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없다고 단언하지만 한 가지 뭐 예외적인 시나리오는 하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란이 내부에 심각한 미규로 인해서 현재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서방과 협력을 추구하고 미국을 좋아하는 친미 성향의 세속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때는 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때는 미국이 이란 편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슬람 체제, 이슬람 신정 정권 하에서는 미국이 이란 편을 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2단계가 특히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자지구 2단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2단계 내용은 분명한데요. 문제는 1단계에서 지금 휴전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1단계가 이제 잘 진행이 돼야지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1단계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일단은 총성을 멈추고 전면적인 전투를 멈추고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인질을 송환하고 유해를 이제 돌려주는 것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감자들을 석방시키고 그다음에 인도주의 지원을 이제 개방하는 것을 이제 내용으로 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 휴전을 별로 이렇게 원치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자면 일단 그 하마스의 인질과 유해 송환이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유해 한 구가 아직까지도 지금 송환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1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좀 뭐 자유로운 인도 지원을 하기보다는 뭐 하마스의 어떤 재무장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도 그 인도주의 물자가 뭐 하마스에 의해서든지 어떤 뭐 그쪽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좀 첫 단추가 제대로 잘 안 끼워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2단계까지 가는 것도 상당한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 감독할 국제 안정화군을 배치, 그 다음에 임시 통치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1단계부터 이렇게 서로 간에 지금 신뢰를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약속도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잘 알려지게 있지는 않지만 이제 교전 같은 것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는 건
건 상당히 지금 제대로 뭐 마무리하지 않고서 지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로 진입했다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거였는데 발표를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연 진짜 2단계로 갈 준비가 돼 있는가 1단계가 완성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지금 2단계로 가는 것에 제대로 된 2단계로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2단계의 전제 조건으로 하마스 무장 해제를 내세우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선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이제 전후의 통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이제 휴전 2단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마스의 무장 해제는 어떻게 보면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시각에서 봤을 때 뭐 하마스가 무장을 계속 유지한 채로 이스라엘군이 예를 들어서 2단계 라인대로 1차 철수를 했지만 2차 라인까지 철수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 요인이죠. 그리고 국제안정화군이 지금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안정화군이 과연 제대로 구성이 됐다 쳐도 그 국제안정화군이 들어가서 과연 그 하마스 무장 해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불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마스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1단계부터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질 송환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뭔가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하마스가 무장 해제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하마스가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전에도 뭐 휴전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계속 패턴은 똑같았거든요. 이제 뭐 하마스가 무장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또 이제 공습을 가하고 민간인 사상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하마스 무장 해제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2단계에서의 필요 조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번 휴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마스 없는 가자 지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자 지구를 좀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고 어떻게 보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는 것이 이 평화안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는 전후 가자 지구 통치 체제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전제 조건이기도 한 거죠. 국제 안정화군이 일단 들어온다 치고 임시 행정 체제가 이제 들어설 겁니다. 과도 정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정부가 들어서면은 다른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집단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폭력은 한 곳이 이제 독점을 해야 되는데 하마스가 무장한 채로 존재를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과도 기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국제기구나 뭐 제3국도 뭐 국제안정화군이 들어오겠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후에 가자 지구 통치 구조를 재편하고 가자 지구를 재건하는데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한 상태로 있다? 이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정말 힘든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하마스 무장 해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이스라엘 정치를 놓고 봤을 때 10월 7일날 2020년 10월 7일날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테러리스트들을 내버려 두고서 얘네들이 무장한 채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것은 현 정부로서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의 무장 해제 요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는 한 예전처럼 똑같습니다. 공격과 보복, 재보복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요. 결국에 그 피해자는 가자 지구 주민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마스 무장 해제가 제일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철수를 먼저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마스는 존재 자체가 일단은 무장투쟁 단체로서 탄생한 단체였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발표했던 자신들의 1988년 규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헌장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이제 목표인 단체인데 자신들이 먼저 무기를 내려놓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속 주둔한 상태에서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군이 가자에 남아 있는 한 하마스는 지금 자신들이 열세인 상태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신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먼저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마스가 이제 자기 스스로 계속 이제 물러서지 않는 저항세로 묘사를 했는데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든 실제로 철수를 한다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군을 가자지구에서 계속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신들이 이제 승리했다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철수 없이 휴전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내부 지지층과 뭐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군의 철수하는 모습을 상당히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자지구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가자지구에도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있고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하마스가 폭력으로 가자지구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철권 통치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자지구 안에 있는 정치적인 반대파들을 다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엄격한 그 종교 국가를 꿈꾸는 세력이기 때문에 종교 규범을 강제해 왔고, 그다음에 다른 뭐 조직들의 어떤 그 활동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하여튼 뭐 무장 해제를 처음에 그 휴전 합의를 할 때는 약속을 했는데 가자지구를 내놓기는 싫은 상황인 거죠. 막상 휴전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가자지구를 계속 장악하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장 해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자신들이 가자지구를 계속 통치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 철수를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가자지구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가자지구에서의 전후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휴전 2단계에서 논의되는 국제안정화군 배치는 왜 합의가 쉽지 않은가요? 2단계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국제안정화군의 배치입니다. 국제안정화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에서도 결의가 났기 때문에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우선 이게 문제는 단순하게 병력이 주둔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 무장 해제라든가 이러한 지금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 국제안정화군이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국제안정화군 유력한 후보로서 떠오르는 나라들이 이제 뭐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이런 국가들이 이 물망에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직접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마스가 저항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가들이 물망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확실하게 뭐 참여해서 구성이 된 것까지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국제안정화군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것을 썩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장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공언한 상황이거든요. 무장 해제를 하지 않겠다, 아니면 동결한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국제안정화군으로 포함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마스와의 좀 갈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뭐 그 안에서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유혈 충돌, 뭐 내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감당하려는 국가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참여국을 둘러싼 갈등도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도 여기에 국제안정화군에 참여하겠다고, 자신들이 참여하겠다, 제발 자기를 넣어달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네, 이거는 또 튀르키예가 또 참여하는 건 이스라엘이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친하마스 국가예요. 하마스를 시종 일관 지지해왔고요. 또 많은 하마스 대원들이 또 튀르키예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가 가자지구에 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얘네들이 직접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를 도와주러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군은 국제안정화군이 아니라 친하마스 세력 을 오히려 키우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그 국제안정화군 참여를 또 이스라엘은 결사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안정화군 뭐 배치, 뭐 지금 구성 배치 아직까지 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병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각 나라들이 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각 나라들이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 안에 들어와서 하마스의 충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안정화군의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언급한 옐로 라인을 새로운 국경으로 보려는 시도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옐로우 라인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10월에 있었던 휴전 합의한 이후에 이제 교전이 중단하고 이스라엘이 철수한 그 선을 이제 옐로우 라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해서 좀 가자지구가 대략 한 이제 나누어 있는 상태죠. 이스라엘이 철수하고서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옐로우 라인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절반 이상 정도 되고, 나머지 가자지구는 지금 이제 하마스가 들어와서 절반을 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가자지구가 지금 현재 분단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말한 이
3단계 휴전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됩니다. 하마스도 물러나야 되지만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를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3단계가 지나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1단계 라인이 옐로우 라인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수하지 않고 이 전선이 고착화될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국경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군 사령관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차라리 이 라인을 그냥 아예 국경처럼 새로 만들어서 가자 지구를 나누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충지대로 만들자 뭐 이런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군부와 강경파들 내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자 지구를 절반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갖겠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석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거는 상당히 이스라엘 쪽의 안보 논리만을 내세운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절반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를 중간 지대로 남겨놓는다면 뭐 하마스의 물리적 접촉,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되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뭐 가자 지구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어 있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협상이라든가 협상을 통해야 되고 어떤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군사적으로 현재 이 결정된 라인을 고착화되고 이럴 경우에 그냥 이 선을 국경선으로 삼자 이렇게 보는 시도는 국제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봤을 때 결코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가자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한 그런 최대한 그런 의견이 반영한 상태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쟁점들을 고려할 때 휴전 2단계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선언적으로는 2단계로 향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과연 이행이 잘 되고 있는가, 이행되더라도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크리스마스 이전에 가자 지구 자신이 얘기한 이제 평화구상 휴전안의 2단계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빠르면. 그러면 이제 2단계는 계속 얘기하지만 요점이 뭐냐면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이 2차 경계선까지 또 추가로 또 뒤로 물러서 철수를 해야 되고요. 국제 안정화군이 배치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도 정부에 해당되는 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행정 체계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서 선언은 할 수 있죠. 2단계 진입했다면 이제 뭐 선언은 2단계로 진입한 거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게 과연 2단계에 해당되는 지금 단계로 진입했는가라고 봤을 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1단계 휴전 안에서 끝냈어야 될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스라엘 유해 항구가 하마스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인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2단계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 또한 하마스 지도부가 결코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한다거나 하는 그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과 좀 다른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국제 안정화군이라든가 전후 통치 구조 논의 같은 것들은 뭐 계속 이제 선언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그 구성이라든가 뭐 배치 같은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되더라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해야지 우리가 철수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해야 우리 무장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서로 이제 양측의 불신이 지금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전쟁을 멈추고 서로 간의 신뢰가 일단 어느 정도 구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도 따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또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시 또 갈등을 낳는 출발점이 되는 건 아닌가. 평화의 정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갈등, 현재의 어떤 분단된 이런 상황, 이런 갈등 상황을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행이 잘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덕일입니다. 저는 강의도 하지만 저자 또 역자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책으로는 거꾸로 가는 새로운 튀르키예, 그다음에 역서로 우리가 몰랐던 혁명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광의 헬로우메나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게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중동은 결코 먼 곳이 아니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